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2023년 4월의 첫날 보내드리는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진 데다가 현 정부의 대외관계를 총괄하는 안보실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대통령실 분위기가 뒤숭숭한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정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본격화되고 있죠.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정치권 이슈들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스마트 양식과 푸드테크 등 수산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한 R&D를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수산업에 민간 투자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습니다. 물고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짤 염원에 담은 물고기를 넣으시고 마지막에 대통령님 네 분께서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정원은 자연을 활용한 문화예술 작품인과 동시에 시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누리는 휴식 공간입니다. 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의 실천 현장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찾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KBO 한국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 모습까지 직접 보셨는데요. 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행보 강화하면서 전국 순회 이 스킨십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30%까지 떨어졌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네. 이 지지율 하락 대통령실도 뭐 심각하게 좀 받아들일 것 같은데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지율이야 뭐 항상 그 움직이고 업앤다운이 있습니다만 예. 최근에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아무래도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이어지는 좀 잡음, 특히 일본 언론기관의 보도를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야당에서 많이 그걸 빌미로 해서 공격을 하면서 이런저런 소문도 만들어지고 이게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보면 잘했다는 평가의 1위 원인도 외교 안보고요. 네. 또 못했다는 점도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게 외교 문제라서 예. 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외교와 안보 문제가 뭐 지지하는 층에서는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또 반대쪽에서는 가장 못하고 있는 분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가 잘한 것도 못한 것도 1위 요인이라고 꼽혔는데 수치를 놓고 보면 긍정평가는 12%가 외교고요. 부정평가 21%. 그러니까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신망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 같아요. 한민수 의원님.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문제도 이제 젊은 층들한테 반감을 많이 사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단적으로 뭐 정확한 한 곳이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평등하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본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 보도를 보니까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답니다. 네. 그분이 이제 한일 정상회담 전에 많이 나와야 막 30%대였는데 뭐 50% 육박한 거 보면은 예. 거기에 비해서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또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이후 그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 일본 언론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2주가 넘었습니다. 정상회담이 있은 지 2주가 넘었는데
어찌 보면은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우리 근데 그런 면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조금 서운한 감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운한 것보다도 저는 대통령실이나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의 유감 표시하고 저분들이 이제 일본이 그 교과서 문제 가지고 우리 독도하고 그 강제성, 강제징용, 강제를 또 빼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일본 대사 대리를 초청했는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도 독도는 자기 고유 형태라고 또 주장했다는 거예요. 네. 역대 저는 이렇게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선의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걸 일본은 근데 기본을 생각하면 외교에서 선의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은 자기 국익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미국도 미국 국익대로 움직이는 거고 그 외교에서는 기브앤테이크라고 철저하게 계산된 주고받기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찰을 줬어요. 그것도 듬뿍 줬는데 제3제 변제안이라는. 근데 저쪽에서는 어음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심지어는 어음 준 것뿐만 아니고 계속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날라와서 우리 정부나 대통령실이 우리 국내 언론에게 그렇게 모질게 대했잖아요. 고발도 네. 하고 세무조사도 하고 전용기 탑승도 안 시키고 했는데 일본 언론 보도가 정말 잘못됐다면 유감 표시 정도가 아니고 정정보도 신청도 하고 네. 정 안 되면 고발 조치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일본 외무상, 관방성 부장관 명확하게 공개 항의하십시오. 항의해야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 정말 저런 말 안 했나 보다. 네. 네. 아니면 우리 입장도 뭐 정확히 전달을 했나 보다 하지. 저렇게 말로만 해가지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지금 말씀 주신 부분,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 요인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발언들, 그중에서도 일본에서 좀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관련해서 민주당의 공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대한민국 영내로 수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일본산 멍게는 사줄 수 있어도 대한민국 농민이 생산한 쌀은 사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네, 최근 또 불거지고 있는 논란 중에 하나가 바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건데요.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요구했다라는 일본의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에서는 이틀째 그런 일 없다,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 바 없다라고 강하게 좀 부인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대응은 좀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차재훈 교수님? 아니요, 저는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 상황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국민들에게 감추지 않고 저는 네.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은 갖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건 거예요.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일본 언론에서 일본 정부의 소식통의 목소리를 빌어서 계속적으로 이런 관련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틀 계속해서 대통령실에서 부인을 했다고 한다면 예.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걸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이제 그 후쿠시마의 지금 오염수 이 방류 문제가 만약에 이것이 IAEA 검증을 거쳐서 큰 문제가 없다. 예.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실제 현실화됐을 경우에 그때 다시 일본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오염수 방류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앞에 살고 있는 의아원, 생물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한국이 수입 금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식의 논리를 갖고 우리를 압박해 왔을 때 네.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위배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의 논리를 아니면 나름대로의 대책을 과연 얼마만큼 강구하고 있느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저는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난번에 그 독도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도 그렇고 국내 한국의 굉장히 민감한 주제들을 일본 언론에서는 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김종희 의원님. 아니 일본 언론에서는 이번에 이제 한일 회담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잖아요. 네. 예. 제3자 변제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일본으로서는 알턴이를 좀 빼는 듯한 그런 해결책을 줬는데 네. 야, 이참에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얹어서 네. 한국 측이 요구하자. 셋불도 당김 빼라고. 아니 자기들이야 우리 언론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만약에 일본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일본이 예.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우리 언론도 아마 똑같이 반응을 했을 겁니다. 뭐 이렇게 하나씩 야, 흘리는 이참에 건가요? 이것도 해결해, 저것도 네, 해결해, 네. 이것도 해줘.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이 과연 얼마나 수용될 수 있느냐는 문제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아니 후쿠시마 수산물 절대 수입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언론이 백날 보도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수입을 안 하는데. 네. 그런데 그 보도를 가지고서 지금 이재명 대표 수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높아집니까? 안 한다는데. 예. 그리고 멍게는 사주면서 우리 쌀은 안 사줍니까?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퍼퓰리즘 어법이죠. 그래서 제2의 광우병처럼 전혀 사실이 아닌 거를 가지고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한일 관계 문제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 원인이 됐고요. 최근에는 또 이 대통령실에 좀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성환 전 외교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 갑작스럽게 사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김일범 의전 비서관이 사퇴했고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교체됐고요. 이후에 뭐 김성환 외교안보실장은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들도 계속 나왔었는데 굉장히 급작스럽게 사퇴 의사가 밝혀졌고 후임 인사도 정해졌죠. 이와 관련해서 김용남 의원님 좀 어떤 게 그 교체 원인이 됐는지 듣고 계신 것도 있나요? 글쎄 뭐 저도 뭐 따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일부 예. 언론에서 그 한미 정상회담 시에 계획됐던 문화 행사로서 뭐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 관련해서 보고가 누락됐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죠. 근데 네. 문화 행사 뭐 물론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문화 행사의 어떤 초청 가수를 확정하는 일 그거에 보고와 관련해서 무슨 비서관 2명과 안보실장까지 예. 교체가 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도 아마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화 행사 관련한 거는 아니고 김성환 안보실장은 원래 대통령실이 자리를 잡으면 자기는 이제 학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것인데 적어도 그 이번 달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후임 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 한국 대사가 임명됐기 때문에 네. 결국에 뭐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게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과 외교부 그리고 뭐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서 준비를 하던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 일원에 있던 사람이 후임 안보실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거는 예.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후임 주미 한국 대사로 지명은 됐는데 이게 대사의 임명은 우리가 임명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미국 뭐 측에 아그레망을 이제 받고 해야죠. 절차가 공식 소위 절차가 이제 있죠. 아그레망이라고 하는 일종의 신입장도 미국 정부로부터 받아야 돼서 네. 아마 대행 체제 하에서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한민수 대변인 잘 아시겠지만 김성환 실장이 윤석열 대통령과는 초등학교 동창 50년 씩이라고. 막역한 친구로 알려졌죠. 그리고 후보 시절부터 이제 외교안보 과외 선생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큰 그림을 그렸던 분인데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그 공연 문제 갖고 그거 그만뒀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 관측들만 나오지 정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사안이면 좀 명확하게 밝혀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로 저는 한일 정상회담도 그렇고 이번에 국가안보실장 갑작스러운 경질도 그렇고 제가 외교부도 출입하고 청와대도 출입해봤지만 대단히 상식적이지 않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정가나 기자들 사이에서 도는 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나온 문화공연 그 누락 이거는 결국은 초청 비용을 우리 측에서 낸다는 보도가 나자마자 이제 대통령실이 뭐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까지 입장을 내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뭐 실세라고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그분과의 이제 알력설이 있었고 예. 세 번째가 이제 많이 보도되고 알려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친한 무슨 뭐 선임 행정관들인가요? 이분들하고 이제 의전비서관, 외교부사관이 모두 경질됐잖아요. 네. 그래서 김성한 그 안보실장 라인의 정통 외교 라인들 이 사이에 뭐 충돌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들이 낱낱이 뭐 이거 하나 가지고 문화행사 하나 가지고 정말 외교의 컨트롤 타워가 이분이 또 이달 초에 미국도 갔다 왔어요. 예. 김성한 실장이 3박 5일 동안 가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랑 다 만났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방미 준비를 전부 다 했는데 갑작스럽게 예. 아니라고 하고 하루 만에 바뀌었거든요. 미국도 대단히 불쾌하거나 또는 의아할 겁니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정말 아까 우리 앵커 말씀하신 대로 50년 지기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잔할날 정도면 그 이상의 어떤 그 내부 알력이랄지 아니면 입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걸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정상회담, 한일 정상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도대체 대통령실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다. 뭐 행사하려다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 설명을 해주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도 지지율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과연 지금 잘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최근 한국갤럽 조사 결과인데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정당 모두 33% 이렇게 똑같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혁 위원님, 이거 뭐 사이 좋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죠? 저도 정당 지지율 추이를 보면서 네. 이렇게 동률 똑같이 이 두 자리 숫자가 다 똑같은 경우가 과거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례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무당층이 거의 두 정당 지지율에 육박할 정도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저는 뭐 그 여야 가릴 것 없이 네. 그 정치하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부끄러워해야 되죠. 정치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그 환멸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 여야 마찬가지고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새로운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네. 계속 말실수가 벌어지고 네. 거기에 대한 논란과 공방이 이어지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실망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전당대회 치른 지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컨벤션 효과가 있어야 될 시기를 다 지금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뭐 전당원 100% 투표로 해서 네. 전당대회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자평을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이 좀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해서 네. 안타깝고요. 민주당이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뭐 민주당이나 저희 당이나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열심히 공격하고 있지만 네. 뭐 공격하기에 앞서서 네. 스스로 돌이켜보면 당신네 당은 뭐 이렇게 잘해라고 물어보면 네. 사실은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것들 뭐 현실입니다. 근데 차재영 교수님 저렇게 무당층이 29%까지 올라왔잖아요. 예. 이게 2016년에 예. 국민의당 열풍이 불었을 때 예. 그러니까 당시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뭐 고전하면서 국민의당이 30석 가까이 얻어서 맞습니다. 제3당을 이렇게 예. 만들었었는데 그런 상황이 만약에 이 정도 그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내년 총선이 네. 저 무당층들을 흡수하기 위한 어떤 제3정당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제3정당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국회 전원위원회가 곧 열리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지금 현행의 소선거구제가 중대 선거구제가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비례대표가 많이 확대된다든지 그런 식의 제도적 변화가 첫 번째 먼저 전제돼야 되고요. 예. 또 두 번째는 당시 2016년도 국민의당의 바람은 예. 사실은 또 차기 대선 후보감이었던 안철수 의원의 예. 상당한 또 바람 기대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만 이번에도 그런 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당장 지금 무당층이 늘어나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의힘도 싫다. 네. 그런데 민주당도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 예. 그런 생각들이 많이 강한 것 같아요. 네. 먼저 지금 국민의힘이 싫은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뭐 앞서 뭐 전당대회 이후에 여러 가지 당의 모습들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는 뭐 친윤일색의 지도부 플러스 친윤일색의 당직자라는 부분도 있지만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그 대통령실에 지금 안보실장이 바뀌었다.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석연치 않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이 여당의 역할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걸 바꾸면
아, 국민들은 지금 블랙핑크 때문에 바꾼 거야? 아니면 내국 갈등 때문에 바꾼 거야? 그럴 때 왜 여당 내에서는 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 지금 새로 체제가 들어선 이 국민의힘이 말 그대로 또 여의도 출장, 용산은 여의도 출장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고요.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야당이긴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책임이라는 부분이 좀 모자라지 않나. 예를 들면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물론 그 헌재가 그 판결이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부결을 합당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4대5로 4대5로 합당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서 하자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마치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부분에서는 좀 더 겸허한 자세를 보이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번에 당직 개편을 했습니다만 핵심 당직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총장 그대로 갔다. 또 하나는 지금 그 누구보다 중앙에 이 문제의 중앙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당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모습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뢰하기 힘들다는 그런 민심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야 모두 잘한 게 없다. 지금 둘 다 못하고 있다. 그래서 쓴소리를 무당층만 해주셨는데 4%포인트 오른 거. 지금 정당에 계신 이 세 분은 약간 좀 뼈 안 아프세요? 아까 김종혁 의원께서는 뭐 반성해야 될 부분이 저를 포함해서 많다고 하셨는데 당원들을 만나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정말 제발 좀 잘해줘. 왜 그래? 그러면서 텔레비 틀기가 싫어.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국민이 이 정치권에 갖고 있는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그동안 여러 논의가 있었던 것처럼 뭐 경제, 다른 사회, 뭐 문화, 체육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선진화에 굉장히 가까이 왔다고 평가를 받지만 정치 부문에서는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여기 계신 네 분들도 뭐 계속 열심히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겠죠. 아니 지금 국민의힘 관련해서 좀 지적을 해주신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금 전당대회 치른 지 얼마 안 됐고 새 지도부가 들어섰는데 김기현 당대표의 리더십이 너무 부족한 건 아니냐, 카리스마가 없다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맞습니다. 뭐 그런 지적이 일부 있죠. 특히 이제 최고위원 중에 1위로 당선이 됐던 김재원 최고위원의 연이은 이제 말 실수 내지는 뭐 실언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징계는 안 하기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 지지율의 추락 또 김기현 대표의 어떤 리더십에 있어서 조금 유약한 이미지가 보여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일부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뭐 누가 뭐 우파를 천하통일했다 그거는 전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김재원 최고위원의 주관적인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팩트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본인의 평가를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징계 사유로 삼기는 조금 곤란해 보이고요. 오히려 징계를 하려고 하면 앞서 있었던 과거 5.18과 관련한 5.18 발언과 관련해서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 보이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있었던 건 조금 징계 사유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뭐 본인도 또 거듭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정말 3-4번이라고 또 한 번 그러면 정말 그때는 징계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내년 이제 총선 때 또 국민들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여야 모두 좀 합심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에 비서를 성추행한 의혹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묘소가 오늘 새벽에 이장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보고 오시겠습니다. 민주열사 추모비에는 만인을 위한 꿈을 하늘이 아닌 땅에서 이루고자 한 청춘들 누웠나니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만인이라는 단어는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 또한 품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 박원순 시장 묘소의 모란공원 이장은 아직도 2차 가해로 고통받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인에서 예외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장된 곳이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 민수열사 묘역인데요. 이곳이 민주열사들의 묘역이 좀 모여 있어서 민주화 운동의 성지다 이렇게 좀 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안장된 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고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에 이장이 된 거잖아요. 이유는 뭐죠? 이게 보니까 유족들께서 그리고 이제 이 모란에 있는 마석에 있는 모란공원 묘지가 사설 묘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일반인들도 이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거기 원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비용 또 이후에는 관리비를 납부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 박원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인가요? 극단 선택을 하고 이제 창녕 고향으로 갔는데 2021년에 어떤 젊은 청년이 그 묘지를 훼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족들 입장에서는 가까운 곳 그리고 또 관리가 되는 이것으로 이장을 추진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족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거기서는 뭐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은 이장하고 매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 같고요. 이제 이걸 관련해 가지고 좀 전에 정의당 같이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 뭐 저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 지금 뭐 어떤 당인도 아니었고 이미 고위된 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 유족들이 하겠다는 거를 뭐 말리거나 아니면 뭐 하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그래서 특별한 입장을 내시진 않았던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더군다나 그렇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민주화 성질을 모독한다고 너무 공격하는 거는 저희들 볼 때는 유족의 입장에 따라서 사설묘역으로 이동한 거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또 비판도 국민의 입장에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 나온 것처럼 뭐 김재원 의원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5.18 또 폄하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김종혁 의원님, 일단 이 박 전 시장 묘역이 이렇게 민주열사 그 묘역으로 이장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2차 가해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내는 진영도 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나는 내가 당한 건 도대체 뭐냐. 저분이 그렇게 민주화 운동 열사로서 그 묘역에 묻힌다면 그 묘역에 묻혀 있는 분으로부터 당한 나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라는 그 모순적인 게 생기잖아요. 저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 유족분들께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면 그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실들은 다 잊혀지고 아마 우리 모란공원에 묻혀 계셔 민주화 열사셔 뭐 이런 부분만으로 기억되는 것을 그런 걸 노리고서 혹은 그런 걸 희망해서 그러신 건지 뭐 가족들의 입장이야 뭐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감싸고 싶은 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들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정말로 그 다른 피해를 입은 분들이라든가 그런 어떤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를 생각해 본다면 그런 식으로 비난을 받아가면서 모란공원에 묻혀 있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전태일 열사 또 박종철 열사 등 150여 명의 민주화 노동운동가가 안장되어 있는 곳이 이 모란공원인데요. 차재원 의원님, 최근에 이제 뭐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한 대변인께서는 이제 뭐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이미 고인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특별한 입장을 내기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 등 아니면 뭐 정의당과 같은 진보 정당 지지자들이 이 박원순 시장이 과거에 했었던 성스캔들과 관련해서 어떤 평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 어떤 역사적 심판이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오롯이 유족들의 몫이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하고 연관을 짓는 것은 저는 약간 조금 뭐랄까요 개변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앞서 뭐 우리 한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지금 이장을 하는 명분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산에 모셔놨는데 거기에 지금 훼손이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관리가 좀 편하고 이 좀 뭐랄까요 사람들이 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공원묘지에 모시면 아무래도 그런 훼손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일 거고 그리고 또 유족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창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유족들은 거의 다 지금 서울에 계실 건데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아마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런 불편함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침 이번 달이 윤달이에요. 아, 맞습니다. 윤달에 네, 손 없는 네. 달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이장들을 하고 화장들을 네. 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강행을 한 것 같은데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에서도 성추행으로 사실 결정을 내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과연 민주 인사들이 모셔져 있는 이런 모란공원에 모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질타가 따를 수 있죠. 그러나 그거를 그 결정을 한 유족들의 책임이지 그걸 갖다가 민주당의 책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뭐 돌아가신 분의 묘역을 뭐 훼손하고 얼마 전에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친 묘도 뭐 이렇게 무슨 다른 글자들을 써 넣어갖고 훼손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 좀 엄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형법상에도 이러니까 묘지를 훼손하게 되면 상당히 엄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은 그런 그 외딴 곳에 있는 묘소들 같은 거 훼손한 경우에 범인을 잡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뭐 거긴 CCTV가 바로 있는 그 점 것도 때문에 아니고. 아마 유족들도 옮긴 사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원래는 오후 3시에 오늘 이장할 계획이었는데 새벽에 빨리 끝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런 주변의 그런 시선들 의식해서였겠죠. 논란이 될 거를 알고 뭐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사람의 인적이 드문 새벽에 끝냈다고 봐야겠죠. 근데 창녕에 있어서 너무 멀어서 관리도 안 되고 또 일부 훼손하는 사건 때문에 이장을 하게 됐다면 사실은 수도권 근처에 민간 공원 묘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기 아니더라도 뭐 수십 군데 이상이 있어요. 근데 모란공원이 그냥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설에서 운영하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설 공원 묘이라 뭐 옮기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모란공원은 이제 민주열사 묘역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많이 아무래도 안장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불리는 건데. 그러니까요. 뭐 민주열사 묘역이 아닌 게 되거나 글쎄요.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단순히 관리의 문제라면 꼭 저기를 찍어서 이렇게 이장을 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글쎄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는 좀 꺼립니다만 금기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해서 벌어졌던 일, 또 팩트가 왜곡되거나 그게 미화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혁 의원님.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묘지에 안장되고 있지 못하잖아요. 40몇 년 전에 있었던 그 5.18과 관련돼서 거센 그 저항이 있고 항의가 있고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묘지를 안장될 곳을 찾는데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걸로 끝나는 것이 뭐 맞겠습니다만 또 살아있는 분들이라든가 피해자분들이라든가 유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2020년에 그 일이 벌어졌었는데 불과 몇 년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그 묘지를 모란공원으로 이장하겠다라는 것들은 유족분들께서 너무 욕심을 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적어도 피해자들이 그 기억과 상처가 좀 아물 때까지는 기다려준 다음에 무슨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이 더 옳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박원순 듭니다. 전 시장의 성 스캔들과 관련한 건 법원 판결이 났던 건 아니죠.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뭐 재판에 회부된다거나 이랬던 건 아니죠, 당시에. 그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있었던 일이 꼭 법원 판결에 의해서 확정되고 확인이 돼야만 사실인 거는 아니죠. 전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드린 질문이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차로 나왔는데 유족분들께서는 이제 이의를 제기해서 진행되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비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차 가해라는 피해자 측의 주장도 가능하고 지금 유족분들의 또 입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은 다 감안하면 되는데 다만 그 우리 광주 시민을 학살한 그 학살자 전두환 씨하고 비교하는 거랄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또 다음 아이템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묘소 문제 그 비교하는 거 절대 있습니다. 전두환 씨의 손자죠. 전우원 씨가
미국에서 귀국한 후에 광주를 찾았습니다. 관련한 영상 준비한 거 보시고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학살자임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군부 독재에 맞섰던 광주 시민 여러분들, 영웅이고 저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 너무 추악한 죄인입니다. 광주에 오고 나서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죄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 잘못을 사죄하고 사과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 전우원 씨의 광주 방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이 컸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큰 결심을 한 것에 대해 감사하며 이곳 광주를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 전두환 씨 일가 중에는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희생됐던 분들의 넋을 기렸는데요. 사실 전두환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런 모습의 10분의 1이라도 좀 이 모습을 보였다면 얼마나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됐을까라고 지적하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일단 한 대변인님, 네. 전우원 씨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일단 좀 전에도 유족 대표나 예. 따뜻하게 환대하고 용서를 받아들였잖아요. 예. 저는 이 전우원 씨 젊은 분인데 저렇게 용기를 내준 거에 대해서 저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또 유가족들, 그 피해자 유족들이 이렇게 또 전두환 씨 손자를 맞아주고 예. 또 그 보듬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로까지 해주는 거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예. 결국은 진정한 사과와 진정한 문제 해결은 가해자가 사과하는 겁니다. 네. 사죄하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죄하고 사과하고 끝까지 네. 피해자 마음이 풀릴 때까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전두환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세상을 등지기 전에 많은 요구했잖아요. 예. 광주에서 또 재판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유족들이 사과 한마디라도 하세요 할 때 그때 했으면 본인도 저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거고, 그렇게 했다면 그 손자로부터 우리 할아버지는 학살자다 이런 말 들었겠습니까? 예. 저는 뒤늦게라도 이렇게 손자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는 환영하고요. 예. 다만 지금도 살아있는 이순자 씨나 그 아들들, 이순자 씨는 전두환 씨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했습니까? 네. 저는 정말 제 귀를 그때 의심했었는데 지금 이제 손자도 했으니 네. 그 윗분들인 아버지들, 아들들이겠죠, 전두환 네. 씨한테는. 아들들도 사과를 좀 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씨처럼 지금이라도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게 네. 개인들 마음도 편할 겁니다. 네. 그리고 유족들, 희생자들 마음도 풀어드리고 우리 국민 통합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죄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죄를 이렇게 표하고 이랬으면 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유족들의 마음도 좀 누그러뜨리고 헤아릴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왜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용남 의원님, 사실 전우원 씨가 한국에 들어오면 오자마자 조사를 받긴 했습니다만 마약 투약 혐의로 이렇게 경찰 조사 받을 게 뻔한데 또 불구하고 귀국을 해서 5.18 광주 묘지를 찾아서 참배하고 사죄한 거, 이거는 그만큼 진심이 담겼기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의미가 있죠. 그리고 네. 또
정치를 하는 사람은 뭐 비판이나 비난받는 게 어떻게 보면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국민들은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뼈아픈 비난이나 비판은 자기의 자식 내지는 자기의 후손으로부터 받는 비난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신의 손자가 만약에 지금 생존해 있다면 만약에 자신의 손자가 본인을 향해서 학살자다 이런 비난을 하면 어느 누구한테 비난을 받는 것보다도 더 가슴 아프고 뼈 네. 아프겠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뭐 일종의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업을 다 풀고 네. 본인이 했던 거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 하고 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우원 씨가 귀국해서 보이고 있는 행보는 진정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좀 당부를 하고 싶다면 앞서 미국에 있을 때 보였던 어떤 돌출 행동, 뭐 예를 들어서 라이브로 동영상을 하면서 뭐 마약 같은 거를 복용하는 듯한 모습 그런 게 앞으로 또 나오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죠. 네. 이렇게 의미 있고 진정성 있었던 행보가 완전히 그 의미를 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돌출 행동을 안 하기를 좀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뭐 이제 한민수 대변인님도 앞서서 손자뿐만이 아니라 아들이라든지 이순자 씨도 나서서 좀 사과를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우원 씨가 사과를 한 것만으로도 이 전두환 씨의 그 일가에 대한 죄가 모두 다 이렇게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손자 때 와서 이렇게 사과를 하고 찾아서 진정성을 보이는 부분은 상당히 늦었지만 그나마 그래도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갈등과 대립과 이 지금 이 상당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우려들을 나름대로 완화시키는데 아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제부터 지금 어렵게 지금 첫 발을 내디딘 전시 일가의 그런 사죄 행보가 사실은 이 손자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거의 첫 출발이 돼야 되는데 그 첫 출발보다는 이것이 끝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전우원 씨의 이런 돌발 행동처럼 보였던 부분들이 처음에 드러났을 때 아버지 있던 그 전재용 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들이 많이 아프다. 우울증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 우울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우울증이라는 건 어디서 시작됐을까? 저는 역사의 큰 무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에 지금 끼어든 아주 미세한 아주 작은 개인의 그런 이 뭐랄까요? 이 좀 그런 이 역사의 진실을 알게 됐을 때 그리고 특히 그 역사의 엄청난 잘못된 것을 딴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직계 할아버지가 항한 걸 했다는 것에 대한 뭐랄까 해안 나름대로 그러한 그 일종의 반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울증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전재용 씨가 아들부터 챙길 거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 아들의 근본적인 우울증의 원인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제는 내려와서 사죄하고 용서를 비는 모습이 되어야만 이 진정한 용서의 첫 출발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혁 의원님, 저는 무엇보다 이 전우원 씨가 광주에 가서 이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걸 이제 굉장히 따뜻하게 받아준 광주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이것도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거든요. 김종혁 의원님도 비대위원 하시면서 이제 광주 자주 다녀오시고 이런 그 광주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숙한 모습을 보인 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 다른 분들도 많은 좋은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제 그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춘향이의 한은 뭐 이몽룡을 만나서 결혼함으로써 풀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누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 5.18 자체가 민주화 운동으로서 평가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성역으로서 조성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마음이 좀 풀리셨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 당사자들의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한쪽 가슴에 맺혀 있었던 건데 조금 아까 그 희생자 5.18 희생자의 어머니인 그 김길자 씨가 한 말씀 있잖아요. 그 전우원 씨한테
여기까지 오기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런 결정을 내리기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사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저 전우원 씨라는 분은 어린 시절부터 주변으로부터 니네 할아버지 학살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성장해 왔을 거 아닙니까? 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해 보면 저것도 쉽지는 않았겠구나. 네. 어떤 경우도 마약을 했다는 것들을 뭐 정당할 수는 없어요. 근데 참 그런 지경까지 갈 정도로 고통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김길자 그 희생자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당신은 여기를 광주를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살아라라고 따뜻하게 품어줬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의 가장 큰 그 고통스러운 한 장면이었던 광주 5.18 이런 것들이 이제 하여튼 좀 어떤 한 단계로 넘어가는 이 해원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저 전우원 씨를 통해서 그 단초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막 이렇게 첫 단추를 깬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처럼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전우원 씨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사과 행보를 보일까 여러 가지 또 말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뭐 정치하려는 거 아니냐부터 해서 뭐 다음에 이런 뭐 정치인문 가능성도 혹시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글쎄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 진정성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저런 행보, 특히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원 씨가 오래 전부터 거듭 사과하고 아버지 대신해서 이렇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혹시 또 뭐 출마하거나 정치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뭐 물론 그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뭐 정치를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공직에 진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런 일 자체는 그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지금 전우원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 20대예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저런 행보를 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으로 전우원 씨 어떤 행보를 계속 이어갈지 좀 관심 있게 지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세 번째 공판에 출석을 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네, 어쨌든 뭐 본인도 좀 거짓말을 좀 안 하고 다들 했다면 좋겠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50억 클럽 최근에 얘기 많이 하고 계신데 어제 또 박영수 전 특검 관련해가지고 200억 약정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해가지고요. 네,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실들이 다 하나씩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럽게 살지 맙시다. 유동규 씨, 거짓말하지 맙시다. 유동규 씨는 거짓말 그만하라 이런 입장인데 입장 없으십니까? 김문기 몰랐다는 사실 입장 그대로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리모델링 협회 세미나에서 김문기 씨 만난 적 전혀 없으신 건가요? 네. 이걸 외나무나리에서 만났다고 해야 될까요? 차재훈 교수님. 네. 원래는 동지였는데 이제 적이 된 상태에서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대표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거의 뭐 눈도 안 마주칠 만큼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고 하던데 급기야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재명 씨 이렇게 부를 정도였다고요? 눈을 안 맞추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유동규 씨가 이재명 대표 보고 씨라고 이야기한 거는 저는 조금은 약간 우리가 지금 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물론 감정적 차원 그리고 또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그러니까 지금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뭐 지금 한때 자신의 상관으로 모셨던 분이었는데 그리고 지금 또 제1야당의 대표잖아요. 물론 뭐 본인은 지금 증인으로 나와서 피고인에 대한 걸 진술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직함을 생략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보면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어제 그 재판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물론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진술한 것보다는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인이 이제 직접 나서서 신문하고 하면서 서로 말이 엇갈렸습니다만 네. 그 말이 누구 말이 맞는지는 뭐 결국 법원이 판정을 하겠지만 이걸 지켜보는 상당수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결국 이재명 당대표가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금이 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랑비에 어쩌는 줄 모른다고. 네.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러한 재판에 또 자신이 데리고 있던 사람과의 이렇게 충돌되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은 상당히 정치하는 입장에서 또 이 정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금 이 재판뿐만 아니라 또 대장동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또 유동규 씨하고 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네. 한다면 상당히 힘든 정치적 허들을 넘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원래 그 내부 고발에서 그러니까 어떤 내부 갈등에서 시작된 문제들일수록 그 정보에 많은 그 접근했었던 사람들의 증언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더 뼈아프잖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유동규 씨의 이야기가 네. 다 거짓말이다고 지금 거짓 진술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아픈지 모르겠지만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개된 장면에서 두 사람이 말이 어긋나는 부분 그리고 유동규 씨가 자신이 데리고 있던 유동규 씨가 씨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네. 상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플 수밖에 없는 대목일 수 있죠. 네. 어제 그럼 재판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자면요. 뭐 물론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새로운 내용도 전해지기는 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 호주 여행 관련해서 이걸 이제 패키지 여행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패키지 여행 가면은 거기 참석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랑 다 친해져서 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네. 아니 패키지 여행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 갔었던 거고 네. 이거는 그래도 어느 어떤 정도 아는 이해관계를 사람들끼리 얽혔던 사람들이 일행 갔기 얘기를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게 좀 좋은 변론이었느냐 안 좋은 변론이었느냐라고 검찰 출신이신가 우리 아니 김영남 근데 의원님 이 어떻게 부분에 생각하세요?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 좀 궁색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패키지 여행을 갔던 것도 아니고 패키지 여행도 10명 정도가 열흘을 해외여행을 같이 갔다 오면 친해집니다. 근데 이 출장이 호주, 뉴질랜드 출장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기간 내내 골프도 치고 요트 빌려서 낚시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게 뭐 출장을 빙자한 여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10여 명이 열흘을 같이 다닌 거거든요. 그리고 예. 그 전후로 만남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이였고요.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과 비교해서 뭐 다 친해지지 않는 거 아니냐 이 내용도 좀 궁색하고 예. 그리고 또 눈을 마주치고 찍은 사진은 없지 않냐. 네. 아니 근데 눈을 마주치고 사진 찍을 일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친해도 네. 뭐 옆에 나란히 서거나 앉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사진을 보통은 찍지 뭐 둘이 아주 연인 사진 사이로 뭐 기념할 만한 사진 찍을 때 말고는 예. 남자들끼리 눈을 마주보고 사진 찍을 일은 없죠. 근데 아무리 봐도 네. 이 공판에서 주장했던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의 이야기는 좀 많이 궁색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한민수 대변인 네. 뭐 이렇게 김영남 의원님은 궁색하다 변호인의 이 변호 내용이 이렇게 얘기하고 검찰은 그래서 자기는 와이프랑 친한데 와이프랑 눈 마주친 거는 이제 결혼 사진밖에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눈 마주친 사진이 없다고 해서 사람과 친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고 해요. 재판정에서 변호인과 검사가 네.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 제가 뭐 현장에 없었으니까 예. 지금 이렇게 말로만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 또 주고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전에 이제 우리가 본 그 사진 있었잖아요. 네. 네. 뭐 골프 치고 4명이라고 했던 그 사진은 사실 저거는 대선 때도 당시 네. 이제 야당이 지금 여당이고 그 뭐 골프 찍는 사진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저건 좀 조작했더라고요. 전체가 같이 찍었는데 명만 나온 것처럼. 잘라가지고 마치 이렇게 봐였다. 네. 저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검사가
제시한 카톡이 있대요. 그 이재명 대표와 이제 김문규 씨랑 대화 주고받은 것처럼.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카톡에 여러 명 있는 홍보 채널 있잖아요. 예. 그거였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둘이 친하다는 걸 입증할 수 없는 거. 가령 이런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뭐 보좌 받은 적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예. 이 대표 같은 경우 대선 때 옆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남 시절에 하유지급에서 몰랐지만 대장동의 이 개발에 있어서는 예. 핵심 실무 관계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많은 소통을 했었다. 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마치 검찰이 보좌받은 적 없지 않았냐 이렇게 공격하는 건 좀 맞지 않느냐. 뭐 저도 그 보도 본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전 다만 하나 보면은 유동규 씨가 이제 그 전에 지금 뭐 석방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언론들 만나잖아요. 유튜브도 출연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기가 이번에 어제였군요. 어제 재판정 가면은 어마어마한 거를 뭐 폭로할 것처럼 해서 기자들이 특히 법조 기자들이 되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네. 예. 뭔가 막 정말로 김문규 씨를 이 대표가 알 수밖에 없는 결정적 증거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에 비하면 제 판단으로 볼 때는 저도 뭐 기자 오래 했습니다만 보니까 네. 완전히 용두삼이었어요. 알맹이가 없었다. 전혀 없었죠. 아. 있었으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변호인의 그런 얘기 갖고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걸 밖에서 하는 거랑 비슷한 이런 진술들을 법정 안에서 하는 거랑은 그 발언의 무게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죠. 네. 유죄하면 안 되죠. 유죄하면 안 되고 저는 그때 어떤 일이 생각나냐면 이제 부장판사가 재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증거 인멸 관련된 재판을 하면서 그 재판장이 한 얘기니까요. 네. 유동규 전 본부장, 당신 검찰하고 조사받으면서 불구속 수사를 놓고 딜을 한 것 같더라. 딜을 한 거가 있기 때문에 진술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네. 이런 지적까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재판에서 그런 지적받을 때는 과연 뭐 유증을 죄를 받기 때문에 저분이 재판장 쌓은 얘기는 모두 진실이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움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런데 이 재판의 결과가 뭐 원래는 4월 중에 나와야 된다고 하지만 이게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판의 결과와 별개로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 과거 대선 후보, 그리고 정치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당대표에게 이렇게 나오는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당연하죠. 네.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지는 건데 저는 그 재판정에서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증언이 없었다 얘기하는데 글쎄요. 만약에 정광재 앵커하고 제가 만났는데 이틀 전에 만났습니다. 여러 사람이 봤어요. 근데 저는 만났잖아. 근데 옆에 사람들도 그때 만났어라고 얘기하는데 정광재 앵커가 나는 기억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면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는 안 만났다고 그러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만났다고 그러면 그 네. 만났는 거 아니니? 라고 예. 얘기하지 않겠어요? 자, 호주에 출장을 가고 뉴질랜드에 출장을 갔는데 2인 카트에서 같이 옆에서 모는 사람을 했는데 뭐 부하니까 몰랐을 수 있다라고 친다고 쳐도 거꾸로 역주행을 하면서 골프를 다시 쳤다라고 하면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그런 특이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 상황을 기억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낚시? 아니 요트 타고 낚시하는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몇 명이나 몇 번이나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런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골프장에서 거꾸로 역주행을 해서 골프를 다시 치고 요트를 타고 가서 낚시를 같이 하고 그런 사람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본인은 머릿속에서 계속 거짓말 탐지기를 해서 뭐 하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그게 바보가 아닌 다음에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라는 식의 어떤 반론을 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 이제 어차피 판사 이 법적인 판단을 하겠는데 이 판사분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게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판사분이 법은 뭐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하니까 그 최소한의 상식을 판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 살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민주당 의원 상당한 악연이 얽혀 있죠. 저희 관련한 영상 있으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결된 자산 2천억 가운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집, 김만배의 누나가 사준 집도 포함되어 있죠. 그 얘기를 아직도 하십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만 이야기하세요.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개별 재산까지 장관이 어떻게 다 파악하겠어요?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얻은 수익,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을 받자마자
이 집을 삽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다급하게 샀느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복덕방 통해서 산 거 아니었습니까? 네? 부동산 중개업자 통해서 산 거 아니었던가요? 시가대로? 돈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아니죠. 중개업자 이야기가 아니고. 아니죠. 그리고 아니죠. 자,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오해하시죠. 이야기하시는데 사람들이 의원님, 일단 부동산 업계에 대해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김만배 누나와 그 관련해 가지고 하신 그 거래는 부동산이 거래한 것이고 당시 시가에 부합하는 것이었죠.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금 보신 것처럼 국회에서든 아니면은 밖에서 이루어지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든 사사건건 이제 충돌을 하는 모습이죠. 이런 가운데 김의겸 의원이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손을 막 이렇게 떠는 모습들이 보여서 혹시 건강이 이상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김의겸 의원이 직접 해명을 했었죠. 한민수 대변인 어떤 얘기를 했나요? 이게 뭐 분노를 해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한동훈 장관이 그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 분노해서 화가 나서 손이 떨렸다. 저절로 손이 떨렸다. 그런 이런 얘기를 얘기죠? 했어요. 네.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김의겸 의원이 여러 가지 질의한 내용 중에 뭐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랄지 뭐 대변인으로서 역할할 때 그 부분 뭐 다르지 않느냐 해서 비판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전 저렇게 이제 그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금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정말 일국의 법무장관으로서 그 국회에 법무장관 자격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국정감사는 아니니까 피감기관은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그 현역 의원이 법사위에서 여러 질의를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저는 저렇게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제가 뭐 민주당에서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그 김만배 씨 이거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김만배 씨 누나가 그냥 개인적인 사인이거나 사인이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정말 벼락 맞을 확률처럼 그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을 연희동 집을 샀다 해도 뭐 사람들 볼 때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 누나는 그냥 사인이 아니고요. 김만배하고 대장동 개발에 깊숙이 개입된 사람이에요. 하천대유, 천화동인에 지분도 갖고 있다고 보도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 얘기를 왜 김의겸 의원이 못 물어봅니까? 김의겸 의원 아니고 다른 의원도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법무장관이 걷다 대고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냐고 조롱을 해버리면 우리 김용남 의원도 현역 의원이 했으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어느 의원이 기분 좋겠습니까? 저라도 손이 떨릴 것 같아요. 저렇게 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이건 이거고 알아보니까 그 집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우연히 샀다더라. 이런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한 장관님. 차 의원님, 차 의원님. 그런데 제가 이번 답변 중에 또 많은 분들도 이 부분을 재밌게 봤다고 해요. 부동산 업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 이거 한동훈 법무장관이 좀 준비한 멘트일까요? 이 얘기 언제 해먹어야지. 좀 이렇게. 일문일답 과정에서 나온 건 아니고 약간 좀 그러니까 이 회의가 잠깐 중단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답변을 종합적으로 몰아서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아마 나름대로 좀 절치부심해서 이거 어떻게 한 방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네, 준비된 멘트죠. 근데 어쨌든 뭐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는 지지층이나 아니면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 입장에서는 통쾌하다. 그래서 역시 우리 한동훈이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저는 뭐 흑석동 상가 투자한 거 잘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상당히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던 나름대로 약점이잖아요. 그 약점을 찔러가지고 자기는 통쾌하고 또 똑똑해 보이는 그런 걸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구하겠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뭐 정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치적인 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큰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김의겸 의원을 좀 비판을 좀 하려고 좀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의겸 의원하고는 청와대 출입기자도 같이 했고 해수방도 같이 가고 친분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번에 저는 보고 조금 실망했던 부분이 뭐냐면 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 팔짱 끼고 이렇게 앉아있는 이 모습입니다. 사실은 2008년도에 국회에서 그때 논란이 됐던 것이 신재민 당시 문화부 차관이 팔짱을 끼고 이렇게 기대는 자세를 했다가 그때 민주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나무인적인 태도다. 국민을 업신여기는 태도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질의를 하면서 저런 나름대로 태도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너무 고압적인 자세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국민의 대표로서 아무리 그러니까 따질 건 따진다 하더라도 저는 태도 자체는 조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어느 분이 네 분 중에 다음 국회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팔짱 끼는 모습 같은 거 연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당 소속이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어떤 당의 이익을 생각한다 그러면 김의겸 의원은 특히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저렇게 공세를 안 펴주는 게 더불어민주당에는 좀 이익이 될 텐데요. 네. 매번 저러던데 보면 또 대부분 본전을 못 건져요. 대부분 먼저 공격을 하는데 당하거든요. 네. 이거 김의겸 의원이 지금 얼마 전에 대변인직에서 물러났습니다만 그동안 명백히 사실과 다른 주장을 너무 자신 있게 했다가 그게 사실이 아닌 게 밝혀졌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이 어떠한 근거를 대면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반신반의하지 절대로 그거를 진짜로 있었을 거라고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근데 네. 그 본인에 대한 열렬 지지층을 보고 저렇게 정치를 하는 건지 매번 손해보는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분명한 건 지금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의 몸집을 좀 키워주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의 차출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죠. 한 장관이 73년생입니다. 예. 좀 X세대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부상하는 그리고 이분이 또 서울 출신이거든요. 예. 영호남이라고는 지역 갈등까지도 전부 없애버리고 586 세대를 좀 퇴장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뭐 그러면 수도권을 지휘하는 뭐 선대본부장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가능하죠. 뭐 어차피 어떤 자리를 맡든지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일종의 셀럽이 돼 있거든요. 내년 총선 출마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총선 출마 제가 대통령이라면 예. 저는 안 시키겠습니다. 사실은 그 한동훈 장관이 그 보여주는 역량은 통상의 장관에 보여주는 역량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일종의 팬덤이 형성될 정도로 일단 윤석열 정부 정책의 여러 가지 정책의 아이콘 비슷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끌어가는 데서는 굉장히 일종의 스피커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스피커다. 네, 제가 대통령이라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모르죠. 네, 한동훈 장관이 연일 이렇게 화제에 오르면서 차출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반응들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의 스피커 역할 정도에 머무를 것이다. 아니면은 뭐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할 것이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총선 출마를 진두지휘하는 선대위원장 역할까지 맡을 수 있다. 참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김종혁 비대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한동훈 장관의 역할 어디까지 좀 전망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그 진행 과정을 좀 봐야 돼요. 내년에 네. 총선을 앞두고의 상황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뭐 다 알다시피 여나 야나 내년 총선에 사생결단을 하고 이 경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선거고 예를 들면 여당으로서는 만약에 총선에서 실패하게 되면 그 이후에 뭐 노골적인 레임덕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뭐 모든 사람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나올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총선에서 이긴다는 그런 상황만 놓고 본다면 저는 한동훈 장관이 아마 나올 것이고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오면은 그 여당의 지지율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바람몰이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렇게 엇갈리는데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좀 너무 과하게 대응을 한다. 건방지다. 의원들을 무시한다. 이런 게 한쪽에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야 의원들 수준 너무 형편없는데 장관이 과거처럼 그렇게 절절 기면서 그 말도 안 되는 대답 맞춰주느라고 하지 않고 곧바로 치받는 거 굉장히 보기 좋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굉장히 두 개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다음에 이제 총선에서 나오게 된다면은 아까 뭐 박수영 의원도 얘기했지만 그 뭐 나이도 젊고 또 서울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 법무부 장관을 했다는 어떤 그런 커리어까지 보태서 상당 부분 이 인기몰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인기몰이가 다른 어떤 수도권 지역에 그 퍼져 나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뭐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스펙상으로는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요. 김용남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아무래도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 있는 것처럼 두 분의 생각도 좀 다르실까요?
그 한동훈 장관이 화제성의 인물인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네. 그리고 웬만한 정치인보다도 인지도도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뭐 일거수일투족에 언론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뭐 본인이 결단하기에 따라서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어떤 당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뭐 총선에 출마해서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뭐 선대위원장이 됐던 선대본부장의 역할 아니면 어느 지역에 출마해서 주변 지역의 당 지지율까지 올릴 수 있는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역량이 되느냐 그거는 한 번도 지금 테스트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조금 의문은 많이 듭니다. 선거라는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보여줄 수 있는 것보다도 기존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 이외에 소위 스윙 보터, 중도층이라고 표현되는 그분들의 마음까지 얻어와서 그 표를 더 보탤 수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한 번도 본인 선거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본인 선거 치르는데 전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화제성을 말씀해 주셔서 좀 제가 얘기를 좀 해보면 고민정 의원하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주제로 저희 MBN도 이제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만드니까 이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유튜브 영상은 조회수가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관심들을 갖고 있는 셈인데 지금 이제 김종혁 의원님 같은 경우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출마하면 국민의힘이 선거를 치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이렇게 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글쎄요.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한 정치인이 크려면 당내 기반이 있거나 여러 가지 뭐 본인의 능력이 있거나 선출직으로서 보여줘야 하는데 한 장관은 지금 법무장관, 검사로서 어떤 능력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무장관으로서 국회 와가지고 이제 지지층 입장에서 볼 때는 속이 시원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보여줬어요. 근데 예전 정부에서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본인 주장 세게 하고 속 시원하게 이렇게 맞짱 떠주는 이른바 의원 뭐 이렇게 장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대로 된 정치인 나온 적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그렇게 해갖고 지금 대통령까지 됐는데요. 뭐 장관 얘기했으니까 검찰총장이고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지금 당내에서 아까 몇 분이었습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들 최고위원 무슨 친윤 의원 다 한동훈 얘기하는데 전 전략이 있나 싶어요. 저렇게까지 지금 총선이 1년이 더 남았는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한동훈 장관 신선미가 기반도 없는 양반인데 저분이 승부 걸려면 신선하거나 새 인물로 걸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헌인물이 돼버렸어요. 거기다가 그 지지율 한번 잘 보십시오. 보면 한동훈 장관 좋아하시는 분들이 팬덤처럼 형성되어 있는 건 맞아요.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른바 그분을 국회의원이 되던 진짜 선대위원장이 되려면 중도층, 민주당 적극 지지층 외에 중도층에도 소구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과연 한 장관이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거는 저는 약간 퀘션마크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강남 3구랄지 TK랄지 영남 지역에 국민의힘 강한 지역 가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고 서울만 해도 아니면 경기도도 분당 외에 다른 지역에 민주당이 강세 지역에 나온다면 글쎄요. 거기서 이렇게 쉽게 강세 지역으로 나가겠죠. 아니 그렇게 나와야 선대위원장도 오고 한동훈 이름값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강남 3구나 TK 가면은 거기 가서 있으면 아까 우리 김은혜 의원님 얘기했지만 뭔 도움이 되겠어요. 차 의원님 이런데 이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겠어요. 왜냐하면 조국 전 그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선거에 나가서 법무장관 대신에 선거에 나가서 선출직 공무원이 됐다면 지금의 이 권력 지형 지도는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 맞습니다. 많잖아요. 제가 그 조국 사태가 막 벌어졌을 때 당시가 권력의 핵심에 있는 분하고 식사를 했는데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왜 조국 장관을 법무부 장관 시켰을까? 차라리 총선을 내보내지 대통령 당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의 의사를 타진했는데 본인은 그러니까 그 전에 문 대통령이 장관직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해서 고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사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당시 조국 수석이 반대를 해서 그렇지만 이번은 케이스가 좀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그 결판은 한동훈 장관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이 뜻이죠. 윤 대통령이 지금 아까 우리 김종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총선이 윤 대통령이 선 거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카드가 만약에 한동훈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내보내야죠. 이 96년도 15대 총선 과정에 당시 그때 잘 나가는 정치인 중에 박찬종 전 의원이 있었는데 그분을 발탁해서 수도권 선대본부장이라는 타이틀을 줘서 그때 여당이 이기는데 일조를 했거든요. 아마 그런 케이스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